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2월의 중순이 지나가고 있네요. 연초가 엊그제 같은데 1월 1일이 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정이 와서 이렇게 연휴를 맞이하고 있네요. 또 날도 또 풀렸다 싶으니까 미세먼지가 또 기승인데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네. 그래요. 여러분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 사람들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을 놓치고 살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책을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읽자마자 제목에서 멈칫하게 된 책이었는데요. 나토리 호겐의 땅에 떨어진 화살을 굳이 가슴에 꽂지 마라 라는 책입니다. 무슨 뜻이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약간 타인이 뭐라고 한 거, 그런 말들, 안 좋은 기억들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그 사건이 지나가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걸 들어서 다시 곱씹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나토리 호겐 작가님은요, 도쿄에 있는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이라고 합니다. 행동하는 승려라고 불리는 분인데 한국, 중국, 일본에서 합쳐서 50만 부가 넘는 책들이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요, 의외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불교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불교라고 하면 보통 자비롭고 선한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의 말에 따르면 불교가 정말 추구하는 건 착한 게 아니고 평온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경지, 그게 불교가 말하는 진짜 목표라는 거죠. 착함과 평온,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착한 사람은요, 남의 기대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싫어도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 불편한 게 싫어서 자기가 양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기엔 참 좋은 사람이죠. 근데요, 정작 본인은 늘 지쳐 있어요. 착함의 기준이 항상 밖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거에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반면에 평온한 사람은요, 그 기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인 거죠. 나토리 호겐은요, 그 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애쓰지 말자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평온이 무관심이나 냉정함은 아닌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은 친구가 힘들다고 말하면 같이 무너집니다. 상대의 감정에 휩쓸려서 나도 잠을 못 자요. 반면에 평온한 사람은요, 친구의 고통을 충분히 듣고 함께 있어 줍니다. 하지만 거기에 자기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지는 않아요. 같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단단하게 옆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되게 괜찮은 생각 아닌가요? 저는 이제 착한 사람하고 평온한 사람하고 좀 착해야 좀 평온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착한 거는 또 이 책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미움받을 용기란 책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아들러 심리학이 떠올랐어요. 아들러 심리학에는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나의 과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양의 불교 승려와 그리고 서양의 심리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한 발 물러서고 그건 애초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요. 나토리 후게는요. 여기서 불교의 보시라는 개념을 꺼냅니다. 보시는 베품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베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베푼 뒤에 그걸 잊어버리는 것,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보시라고 해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고 나서 지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베풀었는데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으면 뭔가 좀 서운하고 양보를 했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좀 하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착함의 조건이 붙는 순간 그 착함은 좀 거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는 반드시 이해득실이 따라오고요. 이해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경제 외에 이해득실을 따지면 외로워진다 라고요. 저는 그 문장이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저도 은연중에 관계에서 내가 줬으니까 너도 그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해득실을 따졌던 것 같거든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 사람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건 착한 행동이 아닌 거였죠. 착한 행동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래였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라고 저자는 말하는데 일정 부분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를? 그 마음에 또 거절 잘 못하고 해서 지치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은 맞추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 시간을 빌려 한번 나에게 어떻게 대했지 나는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평온은 그렇게 또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은 또 길게 했지만 무심해지라는 것도 아니고 또 냉정해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의 어떤 판단 기준을 밖에서 내 안으로 가져오라는 것 그거 같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를 살펴보는 것. 그게 어렵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평온해지는 길어서 걸어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쩌면 착함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착해지는 건 쉽잖아요.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하지만 정말 판단 기준을 밖에서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래요. 소개해드릴게요. 나토리 호겐의 땅에 떨어진 화살을 굳이 가슴에 꽂지 마라. 누구나 매일 크고 작은 일에서 양자택일을 하며 살아간다. 사소하게는 무슨 옷을 입을까 하는 문제,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을 보고 우산을 가져갈까 말까 하는 문제, 사과할까 말까 하는 문제, 점심을 어떤 것으로 먹을까 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 큰일이라고 하면 이 사람과 결혼할지 말지 하는 문제, 이혼할지 말지 하는 문제,
회사를 그만둘까 아니면 계속 다닐까 하는 문제, 뇌사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장기 이식을 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양자택일이 불가능한 문제이고 정답은 없다. 어쩌면 어느 정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그럴 때 난 일단 어느 쪽을 선택한 뒤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선택하지 않은 쪽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선택하지 않은 쪽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미련이 남아도 이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 주문한 뒤에 옆 테이블의 음식을 보고 저거 시킬걸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미 주문한 뒤에 그 음식을 고르지 않은 것을 후회해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주문한 음식에도 신뢰다. 그래도 정신경이 쓰인다면 다음엔 저걸 먹어야지 라고 마음먹고 그 다음 기회에 그 음식을 선택하면 된다. 양자택일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처할 땐 일단 지금이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쪽을 선택한다. 시간과 장소 등 상황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할 수 없는 쪽이 어느 쪽인지 생각해보고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필요하지도 않은데 한정 생산이라거나 기간 한정이라는 말에 끌려 물건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것 중에서 양자택일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선택이 망설여질 때 또 한 가지 방법은 나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물건을 선택할 때도 같은 물건이라면 가격이 낮은 쪽을 선택한다.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이유에서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 양자택일은 분명 어려운 문제다. 그럼에도 내가 고른 것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고르지 않은 것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한다. 선택하지 않은 쪽에 미련을 남기는 태도는 선택한 쪽에 대한 신뢰이며 선택하지 못한 과거에 얽매이게 된다. 지금의 선택을 과거가 아닌 미래에 연결시키자. 스님은 매일 무엇을 하십니까? 흔히 듣는 질문이다.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대사찰도 아니어서 매일 처리해야 하는 사무나 격리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나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다. 다른 4명의 가족들은 각각 볼 일이 있어 외출했기 때문에 나만 사찰에 남았다. 그러던 중 전화가 10통 걸려왔다. 그 중에 향을 구하러 온 사람이 3명, 법사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한 쌍 있었다. 그러는 동안 메일로 종파에서 발행하는 잡지의 기획 상담을 했고 도발을 썼고 세탁물을 정리했고 지금은 원고를 쓰고 있다. 원고를 쓰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생산성이 없는 일이다. 이런 날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의 생활은 매일 일요일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런 와중에 스스로에게 부여한 과제도 있다. 하루를 살며 느낀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내용 하나를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다. 자의식이 지나친 스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하루를 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날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만큼 저는 오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감성만 깨어 있다면 아무리 생산성 없는 하루라고 해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의식하면 그날은 유익한 하루가 된다. 나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아침에 일어난 이후부터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내게 일어난 감상을 보태서 이야기한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더니 방에 묵직하게 내려앉은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더군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번엔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 마음도 이런 식으로 늘 맑고 새로운 기운만 가득 차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이다.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오늘 블로그다. 그것은 이런 느낌이다. 아내가 외출해서 오늘 세탁물 정리는 내 담당이다. 여름 햇살에 바짝 마른 세탁물을 거두면서 보니 손잡이가 각각 한쪽씩 없는 빨래 집게가 6개다. 빨래 집게는 직사광선을 받기 때문에 쉽게 고장이 난다. 손잡이 한쪽이 없으면 집게를 잡기 힘들다. 아마 아침에 아내가 빨랫줄을 옷에 물릴 때에도 힘들었을 것이다. 6개를 그래서 새 것으로 바꾸었다. 내 아내는 틀림없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웃을 상황이 아니다. 아내는 지금도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묵묵하게 해주고 있을 것이다. 즉, 빨래 집게 교체는 아내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름날 오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감상이 깃든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 세련된 에도코를 표현하는 말 중에 에도코는 말은 거칠지만 마음속에 숨기는 것도 없고 어떤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내가 주지를 맡고 있는 사찰은 도쿄의 동쪽 변두리인 에도과구이기 때문에 에도라고 불렸던 지역은 아니지만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노인들은 뭔가 걱정하느라 쩔쩔매는 사람을 보면 이런 농담을 던지곤 했다. 에휴,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내장이 썩어버려 이 사람아. 덕분에 이 말은 나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 또 멋진 에도코를 나타내는 말 중에 그날 번 돈은 그날 다 써버린다 라는 말도 있다. 에도는 목조 가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즉시 마을 전체로 번지곤 했다. 튼튼한 금고가 없었던 시대인 만큼 내일부터 없어질지도 모르는 돈은 오늘 안에 다 써버린다는 것이다. 말은 거칠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이나 그날 번 돈은 그날 다 써버린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 뒤끝없이 산뜻하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상황에 맞춰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자리에서 실행하려는 사람이다.
중국의 호인 독사관견에 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면 그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일다락 짓는다는 사고방식은 다음에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천명만을 기다리는 건 인생을 점술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과 같다. 행운은 잠을 자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더는 불가능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까지야. 라는 결론이 나면 되는 것이다. 사실 더 할 수 없을 때까지 했으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깨끗하게 마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에겐 충실감만이 남는다. 그 충실감이 인생을 확실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안달복달 걱정하든 하지 않든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내일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보내자. 하나의 사업을 무사히 성공시키고 명예도 얻는 걸 공을 이루고 명성을 얻는다 라고 말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도 있다. 둘 다 시대극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에 걸쳐 부사들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을 위해 하루도 무예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갈고 닦은 기술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도 여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련을 계속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높은 자기만족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만으로는 부족한 듯 외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스스로를 확인하려 한다. 이런 의식은 갓난아기 시절부터 서서히 자리 잡는다. 이도 나지 않은 갓난아기가 웃으면 어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옹알거리면 서기를 바라고 서면 걷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 맞추듯 성장하는 것이 아이의 기쁨이다.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나 스포츠, 취미나 친구의 수 같은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칭찬받는 것, 도움이 된다는 것에 사람의 보람을 느끼면서 자라는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는 세상에 극소수만 존재하는 성공한 사람이 거론되고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는 사람 특집이 방송된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의 특징은 어떤 대상으로 기획하는가에 따라 누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내가 PD라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하지만 멋진 사람들의 특집을 만들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과 장면을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현대사회인 만큼 일이든 취미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좀 도와줄래? 라는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중요한 건 설사 그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라는 높은 자기만족을 위해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태도이다. 불교의 수행과도 비슷한 마음가짐이다.
병에 걸릴 정도로 과로에 시달리며 업무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다 정년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 사원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던 회사 소속의 간호사는 정년을 맞이해 고통과 긴장에서 벗어난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안심했다. 그런데 다음 날 간호사는 출근 중인 정년 퇴직자를 만나게 되었다. 간호사는 놀란 얼굴로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잊어버린 물건이라도 있나요? 그러자 정년 퇴직자는 적은 급료로 재고용되었다고 대답했다. 그 순간을 회상하며 간호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에게 일이 그렇게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던 분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년을 맞이했는데도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활 때문에 좀 더 일을 해야 합니다.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요. 라는 식으로 말한다. 일이 삶의 보람이라면 상관없지만 단순히 급료를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을 보면 일 말고도 다른 삶에서 보람을 발견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건 정년을 맞이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업무에 모든 정력을 쏟아붓고 휴일이 되어서야 간신히 숨 돌리며 살아간다. 좋은 것, 좋아하는 것은 스스로 찾지 않으며 발견할 수 없다. 스스로 찾아내려는 호기심의 안테나를 반드시 펼쳐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묘하게도 여기저기서 신호가 날라오고 그것이 안테나에 걸려든다. 이런 말을 하는 나조차도 사실은 이렇다 할 취미가 없다. 그래서 취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지장보살 그림을 그리는 것, 슬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읽는 것, 그리고 글을 읽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상대는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다. 아니, 그건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취미가 아니라면 나에겐 취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시시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 이대로도 즐겁다. 그래서 나에게는 삶 자체가 취미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일이 삶의 보람이란 표현과 비슷하지만 참배를 드리거나 설법을 하는 것, 이렇게 글을 쓰는 것 모두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에 휘둘리다 보면 숨을 거둘 때 정말 시시한 인생이었어 라는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지금부터 좋은 것, 좋아하는 것을 찾는 안테나를 한껏 펼치고 거기에 걸려든 것부터 시작해보자. 미움을 사는 것이 두려워 억지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유소년기엔 참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거듭 강조했듯 어른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어린아이는 살아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마음에 들어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버릇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매사 상대방에게 맞춰주려 하는 사람이다. 방송이나 라디오 토론에 등장하는 요령 좋은 패널 중엔 PD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럼 저는요, 오늘 찬성 멘트를 날려야 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는 멘트를 날려야 하나요? 예능인에겐 그것도 필요한 재주일지 모른다. 하지만 엄연히 토론의 패널 아닌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회자가 당신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라고 화를 낸 적도 있다고 한다. 조심성도 자기 주장도 없는 패널에게 화가 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어떻게든 주변의 자신을 맞춰 안전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이다. 마치 카멜레온 같다. 이렇게 주변에 맞춰 색깔을 바꾸다 보면 본래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 없다. 언젠가는 진정한 내 색깔이 뭐지? 하는 식으로 나 자신을 잃어버려 당황하게 된다. 갓 승려가 된 사람은 큰 법요식에서 다양한 잡일을 하게 된다. 법요식에서 이런 잡일을 하는 승려를 승사라 하는데, 승사는 잡일이라고 해도 맡은 이상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요식의 흐름을 숙지할 뿐만 아니라 왜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도 공부해두지 않으면 법요식이 엉망이 되어버린다. 언제 초에 불을 붙이는지, 기물들은 언제 누구에게 갖다 주어야 하는지 등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즉, 승사는 법 요식의 흐름에 맞춰 카멜레온처럼 재빠르게 변신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도록 움직여야 한다.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할 일을 주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승사의 역할이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동할 땐 나도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다른 사람과 협조하여 상황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강한 의지가 있고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카멜레온이 되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미움받지 않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주변에 맞춰주는 건 여전히 유년기에 머문 채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는 건 어떨까? 성숙한 카멜레온이 되어보라고 말이다. 사찰에 있는 시간이 많고 쇼핑을 나가더라도 필요한 물건만 구매해서 돌아오는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유행에는 둔감해진다. 아들이나 딸이 이상한 옷을 입거나 묘한 액세서리를 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한마디 던지게 된다. 그게 뭐냐?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어디를 다니는 거냐? 요즘 유행하는 건데 이것도 몰라요? 아무리 유행이라고 해도 반드시 그런 걸 따라야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가 어긋난다. 원래 스님은 속세의 가치나 굴레에서 벗어나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나도 유행의 파도에는 편승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기본적으로 번거롭기 때문이다. 승려가 머리를 짧게 깎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머리카락에 신경 쓸 시간을 줄이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언젠가 공립초등학교에서 강연 의뢰가 들어왔다. 유행에 둔감해진 탓에 10년도 전에 구매한 더블 재킷과 바지를 준비하자 가족들이 눈을 흘기며 말했다. 요즘 누가 그런 걸 입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수백 년이나 변하지 않은 승려의 모습으로 감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강연회에 오는 사람의 종교는 각양각색이다. 종교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승려의 모습으로 가면 쓸데없이 그런 사람들을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상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가족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킥보드가 유행이었을 때 이런 일도 있었다. 어렵게 손에 넣은 킥보드를 타고 이웃 사찰에 가려고 하자, 아니 사찰에 가면서 어떻게 그런 걸 탈 생각을 해요? 라며 아내가 핀잔을 했다. 유행에 민감하다는 건 시대의 최첨단을 피부로 느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작가 이스키 히로유키였던가? 여하튼 이 말을 들은 후에 나는 유행의 바람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깊은 산속에 사찰에 틀어박혀 수행하는 몸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도시 변두리의 사찰에서 수행하는 사람이다. 즉 현실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사람이다. 자기다움을 연출하기 위해 최신 유행의 바람을 피부로 느끼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다. 마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유행을 타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유행의 상쾌한 바람을 멋지게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않도록 자기다움에 중점을 두고 웃는 얼굴로 걸을 수 있도록 하자. 사찰에서 노인을 상대할 기회가 많은 나는 1년에 30번 정도 이런 말을 듣는다. 주지스님, 저는 최근에 건망증이 되게 심해졌고 주름도 늘었고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네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말을 듣고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죠. 라고 대답한다면 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없다. 나도 내일이면 반드시 하루 더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물어 보았다. 그런 말씀으로 제 기분을 어둡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내일 반드시 하루 더 나이를 먹게 되니까요. 대신 인생의 선배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좋은 점은 아무것도 없나요? 나는 56살인 오늘까지도 나이를 먹어서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게 되었고 이도 빠졌지만 그건 신체가 알려주는 또 다른 가르침이다. 무거운 물건은 들지 않는 게 좋아. 들 수 있을 만큼만 들어. 지금까지 꽤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었잖아. 지금까지는 이로 맛을 보았지만 앞으로는 혀를 이용해서 음식의 본연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도록 해. 또 나이를 먹는다는 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일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패에 관대해질 수 있다. 애당초 나이를 먹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지만 내가 나이를 먹는 장점에 관하여 질문하면 노인들은 모두 생각에 잠긴다. 바로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를 먹는 것의 장점에 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 가지 들을 수 있었던 대답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늘어났다 였다. 물론 그 후에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나이를 먹는 일이 여전히 싫은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건강식품을 먹고 화장으로 예전 모습을 되찾으려고 노력한다. 사고방식에 따라서는 젊은 모습을 유지하려는 것도, 그런 노력도
나이를 먹어서나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하는 다른 부분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 자세다. 나이를 먹고 나서 나이를 먹는 것이 싫다고 말하기 전에 지금부터 당장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찾아보자. 주변에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고 불평하는 반면 교사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의 장점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매일 크고 작은 일에서 양자택일을 하며 살아간다. 사소하게는 무슨 옷을 입을까 하는 문제,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을 보고 우산을 가져갈까 말까 하는 문제, 사과할까 말까 하는 문제, 점심을 어떤 것으로 먹을까 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 큰일이라고 하면 이 사람과 결혼할지 말지 하는 문제, 이혼할지 말지 하는 문제, 회사를 그만둘까 아니면 계속 다닐까 하는 문제, 뇌사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장기 이식을 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양자택일이 불가능한 문제이고 정답은 없다. 어쩌면 어느 정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그럴 때 난 일단 어느 쪽을 선택한 뒤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선택하지 않은 쪽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선택하지 않은 쪽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미련이 남아도 이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 주문한 뒤에 옆 테이블의 음식을 보고 저거 시킬 걸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미 주문한 뒤에 그 음식을 고르지 않은 것을 후회해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주문한 음식에도 신뢰다. 그래도 정신경이 쓰인다면 다음엔 저걸 먹어야지 라고 마음먹고 그 다음 기회에 그 음식을 선택하면 된다. 양자택일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처할 땐 일단 지금이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쪽을 선택한다. 시간과 장소 등 상황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할 수 없는 쪽이 어느 쪽인지 생각해보고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필요하지도 않은데 한정 생산이라거나 기간 한정이라는 말에 끌려 물건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것 중에서 양자택일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선택이 망설여질 때 또 한 가지 방법은 나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물건을 선택할 때도 같은 물건이라면 가격이 낮은 쪽을 선택한다. 단,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이유에서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 양자택일은 분명 어려운 문제다. 그럼에도 내가 고른 것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고르지 않은 것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한다. 선택하지 않은 쪽에 미련을 남기는 태도는 선택한 쪽에 대한 신뢰이며 선택하지 못한 과거에 얽매이게 된다. 지금의 선택을 과거가 아닌 미래에 연결시키자.
스님은 매일 무엇을 하십니까? 흔히 듣는 질문이다.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대사찰도 아니어서 매일 처리해야 하는 사무나 격리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나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다. 다른 네 명의 가족들은 각각 볼 일이 있어 외출했기 때문에 나만 사찰에 남았다. 그러던 중 전화가 10통 걸려왔다. 그중에 향을 구하러 온 사람이 3명, 법사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한 쌍 있었다. 그러는 동안 메일로 종파에서 발행하는 잡지의 기획 상담을 했고, 도발을 썼고, 세탁물을 정리했고, 지금은 원고를 쓰고 있다. 원고를 쓰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생산성이 없는 일이다. 이런 날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생활은 매일 일요일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런 와중에 스스로에게 부여한 과제도 있다. 하루를 살며 느낀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내용 하나를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다. 자의식이 지나친 스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하루를 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날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만큼 저는 오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감성만 깨어 있다면 아무리 생산성 없는 하루라고 해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의식하면 그날은 유익한 하루가 된다. 나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아침에 일어난 이후부터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내게 일어난 감상을 보태서 이야기한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더니 방에 묵직하게 내려앉은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더군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번엔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 마음도 이런 식으로 늘 맑고 새로운 기운만 가득 차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이다.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오늘 블로그다. 그것은 이런 느낌이다. 아내가 외출해서 오늘 세탁물 정리는 내 담당이다. 여름 햇살에 바짝 마른 세탁물을 거두면서 보니 손잡이가 각각 한쪽씩 없는 빨래 집게가 6개다. 빨래 집게는 직사광선을 받기 때문에 쉽게 고장이 난다. 손잡이 한쪽이 없으면 집게를 잡기 힘들다. 아마 아침에 아내가 빨랫줄을 옷에 물릴 때에도 꽤 힘들었을 것이다. 껴서 개를 그래서 새 것으로 바꾸었다. 내 아내는 틀림없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웃을 상황이 아니다. 아내는 지금도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묵묵하게 해주고 있을 것이다. 즉, 빨래 집게 교체는 아내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름날 오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감상이 깃든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 세련된 에도코를 표현하는 말 중에 에도코는 말은 거칠지만 마음속에 숨기는 것도 없고 어떤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내가 주지를 맡고 있는 사찰은 도쿄의 동쪽 변두리인 에도과구이기 때문에 에도라고 불렸던 지역은 아니지만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노인들은 뭔가 걱정하느라 쩔쩔매는 사람을 보면 이런 농담을 던지곤 했다. 에휴,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내장이 썩어버려, 이 사람아. 덕분에 이 말은 나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 또 멋진 애도코를 나타내는 말 중에 그날 번 돈은 그날 다 써버린다 라는 말도 있다. 애도는 목조 가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즉시 마을 전체로 번지곤 했다. 튼튼한 금고가 없었던 시대인 만큼 내일부터 없어질지도 모르는 돈은 오늘 안에 다 써버린다는 것이다. 말은 거칠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이나 그날 번 돈은 그날 다 써버린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 뒤끝없이 산뜻하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상황에 맞춰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자리에서 실행하려는 사람이다. 중국의 호인 독사관견에 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면 그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일다락 짓는다는 사고방식은 다음에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천명만을 기다리는 건 인생을 점술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과 같다. 행운은 잠을 자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더는 불가능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까지야. 라는 결론이 나면 되는 것이다. 사실 더 할 수 없을 때까지 했으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깨끗하게 마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에겐 충실감만이 남는다. 그 충실감이 인생을 확실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안달복달 걱정하든 하지 않든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내일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보내자. 하나의 사업을 무사히 성공시키고 명예도 얻는 걸 공을 이루고 명성을 얻는다 라고 말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도 있다. 둘 다 시대극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에 걸쳐 무사들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을 위해 하루도 무예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갈고 닦은 기술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도 여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련을 계속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높은 자기만족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만으로는 부족한 듯 외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스스로를 확인하려 한다. 이런 의식은 갓난아기 시절부터 서서히 자리 잡는다. 이도나지 않은 갓난아기가 웃으면 어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옹알거리면 서기를 바라고 서면 걷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 맞추듯 성장하는 것이 아이의 기쁨이다.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나 스포츠, 취미나 친구의 수 같은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칭찬받는 것,
도움이 된다는 것에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자라는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는 세상에 극소수만 존재하는 성공한 사람이 거론되고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는 사람 특집이 방송된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의 특징은 어떤 대상으로 기획하는가에 따라 누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내가 PD라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하지만 멋진 사람들의 특집을 만들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과 장면을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현대사회인 만큼 일이든 취미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좀 도와줄래? 라는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중요한 건 설사 그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라는 높은 자기 만족을 위해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태도이다. 불교의 수행과도 비슷한 마음가짐이다. 병에 걸릴 정도로 과로에 시달리며 업무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다 정년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 사원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던 회사 소속의 간호사는 정년을 맞이해 고통과 긴장에서 벗어난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안심했다. 그런데 다음 날 간호사는 출근 중인 정년 퇴직자를 만나게 되었다. 간호사는 놀란 얼굴로 그에게 물었다. 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잊어버린 물건이라도 있나요? 그러자 정년 퇴직자는 적은 급료로 재고용되었다고 대답했다. 그 순간을 회상하며 간호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에게 일이 그렇게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던 분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년을 맞이했는데도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활 때문에 좀 더 일을 해야 합니다.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요. 라는 식으로 말한다. 일이 삶의 보람이라면 상관없지만 단순히 급료를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을 보면 일 말고도 다른 삶에서 보람을 발견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건 정년을 맞이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업무에 모든 정력을 쏟아붓고 휴일이 되어서야 간신히 숨 돌리며 살아간다. 좋은 것, 좋아하는 것은 스스로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다. 스스로 찾아내려는 호기심의 안테나를 반드시 펼쳐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묘하게도 여기저기서 신호가 날라오고 그것이 안테나에 걸려든다. 이런 말을 하는 나조차도 사실은 이렇다 할 취미가 없다. 그래서 취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지장보살 그림을 그리는 것, 슬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읽는 것, 그리고 글을 읽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상대는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다. 아니, 그건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취미가 아니라면 나에겐 취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시시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 이대로도 즐겁다. 그래서 나에게는 삶 자체가 취미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일이 삶의 보람이란 표현과 비슷하지만 참배를 드리거나 설법을 하는 것, 이렇게 글을 쓰는 것 모두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에 휘둘리다 보면 숨을 거둘 때, 아, 정말 시시한 인생이었어. 라는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지금부터 좋은 것, 좋아하는 것을 찾는 안테나를 한껏 펼치고 거기에 걸려든 것부터 시작해보자. 미움을 사는 것이 두려워 억지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유소년기엔 참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거듭 강조했듯 어른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어린아이는 살아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마음에 들어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버릇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매사 상대방에게 맞춰주려 하는 사람이다. 방송이나 라디오 토론에 등장하는 요령 좋은 패널 중엔 PD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럼 저는요, 오늘 찬성 멘트를 날려야 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는 멘트를 날려야 하나요? 예능인에겐 그것도 필요한 재주일지 모른다. 하지만 엄연히 토론의 패널 아닌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회자가 당신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라고 화를 낸 적도 있다고 한다. 조심성도 자기 주장도 없는 패널에게 화가 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어떻게든 주변의 자신을 맞춰 안전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이다. 마치 카멜레온 같다. 이렇게 주변에 맞춰 색깔을 바꾸다 보면 본래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 없다. 언젠가는 진정한 내 색깔이 뭐지? 하는 식으로 나 자신을 잃어버려 당황하게 된다. 갓 승려가 된 사람은 큰 법요식에서 다양한 잡일을 하게 된다. 법요식에서 이런 잡일을 하는 승려를 승사라 하는데, 승사는 잡일이라고 해도 맡은 이상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요식의 흐름을 숙지할 뿐만 아니라 왜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도 공부해두지 않으면 법요식이 엉망이 되어버린다. 언제 초에 불을 붙이는지, 기물들은 언제 누구에게 갖다 주어야 하는지 등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즉, 승사는 법 요식의 흐름에 맞춰 카멜레온처럼 재빠르게 변신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도록 움직여야 한다.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할 일을 주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승사의 역할이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동할 땐 나도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다른 사람과 협조하여 상황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강한 의지가 있고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카멜레온이 되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미움받지 않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주변에 맞춰주는 건 여전히 유년기에 머문 채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는 건 어떨까? 성숙한 카멜레온이 되어보라고 말이다. 사찰에 있는 시간이 많고 쇼핑을 나가더라도 필요한 물건만 구매해서 돌아오는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유행에는 둔감해진다. 아들이나 딸이 이상한 옷을 입거나 묘한 액세서리를 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한마디 던지게 된다. 그게 뭐냐?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어디를 다니는 거냐? 요즘 유행하는 건데 이것도 몰라요?
아무리 유행이라고 해도 반드시 그런 걸 따라야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가 어긋난다. 원래 스님은 속세의 가치나 굴레에서 벗어나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나도 유행의 파도에는 편승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기본적으로 번거롭기 때문이다. 승려가 머리를 짧게 깎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머리카락에 신경 쓸 시간을 줄이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언젠가 공립초등학교에서 강연 의뢰가 들어왔다. 유행에 둔감해진 탓에 10년도 전에 구매한 더블 재킷과 바지를 준비하자 가족들이 눈을 흘기며 말했다. 요즘 누가 그런 걸 입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수백 년이나 변하지 않은 승려의 모습으로 감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강연회에 오는 사람의 종교는 각양각색이다. 종교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승려의 모습으로 가면 쓸데없이 그런 사람들을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상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가족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킥보드가 유행이었을 때 이런 일도 있었다. 어렵게 손에 넣은 킥보드를 타고 이웃 사찰에 가려고 하자. 아니, 사찰에 가면서 어떻게 그런 걸 탈 생각을 해요? 라며 아내가 핀잔을 했다. 유행에 민감하다는 건 시대의 최첨단을 피부로 느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작가 이스키 히로유키였던가? 여하튼 이 말을 들은 후에 나는 유행의 바람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깊은 산속에 사찰에 틀어박혀 수행하는 몸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도시 변두리의 사찰에서 수행하는 사람이다. 즉, 현실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사람이다. 자기다움을 연출하기 위해 최신 유행의 바람을 피부로 느끼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다. 마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유행을 타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유행의 상쾌한 바람을 멋지게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않도록 자기 다음에 중점을 두고 웃는 얼굴로 걸을 수 있도록 하자. 사찰에서 노인을 상대할 기회가 많은 나는 1년에 30번 정도 이런 말을 듣는다. 주지스님, 저는 최근에 건망증이 되게 심해졌고 주름도 늘었고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네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말을 듣고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죠. 라고 대답한다면 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없다. 나도 내일이면 반드시 하루 더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물어 보았다. 그런 말씀으로 제 기분을 어둡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내일 반드시 하루 더 나이를 먹게 되니까요. 대신 인생의 선배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좋은 점은 아무것도 없나요? 나는 56살인 오늘까지도 나이를 먹어서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게 되었고, 이도 빠졌지만, 그건 신체가 알려주는 또 다른 가르침이다. 무거운 물건은 들지 않는 게 좋아. 들 수 있을 만큼만 들어. 지금까지 꽤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었잖아. 지금까지는 이로 맛을 보았지만, 앞으로는 혀를 이용해서 음식의 본연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도록 해.
또 나이를 먹는다는 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일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패에 관대해질 수 있다. 애당초 나이를 먹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지만 내가 나이를 먹는 장점에 관하여 질문하면 노인들은 모두 생각에 잠긴다. 바로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를 먹는 것의 장점에 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 가지 들을 수 있었던 대답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늘어났다 였다. 물론 그 후에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나이를 먹는 일이 여전히 싫은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건강식품을 먹고 화장으로 예전 모습을 되찾으려고 노력한다. 사고방식에 따라서는 젊은 모습을 유지하려는 것도, 그런 노력도 나이를 먹어서나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하는 다른 부분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 자세다. 나이를 먹고 나서 나이를 먹는 것이 싫다고 말하기 전에 지금부터 당장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찾아보자. 주변에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고 불평하는 반면교사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의 장점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